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파이널 핵심 이론 총정리입니다. 제가 산에 등산을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좀 다쳤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이게 이제 나이 먹으니까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는 것 같아요. 마음은 아직 어린데 몸은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근육에 힘이 빠지니까 그냥 마음하고 달리 몸이 넘어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파이널 이론, 이제 이론을 최종적으로 다음 주까지 이제 이론 최종 정리를 합니다. 자, 먼저 용어정의 한 문제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교재 1번 중개가 나와 있는데요. 중개는 반드시 이 세 개 중개대상물이어야 합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알선하는 것, 권리금을 알선하는 건 중개 아닙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권리금은 아무나 알선하고 보수를 받아도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닙니다.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환매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환매권도 중개대상 권리입니다. 민법에서도 환매권이 있고요. 공법에서도 환매가 있는데 이 민법에서 환매권, 양도할 수 있는데 중개대상 권리이기 때문에 환매권, 양도, 중개를 하고 돈을 받는 것, 지급을 하려면 개업공개사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개는 중개대상물,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보수는 중개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 일반인도 무등록 중개업자도 중개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중개업, 중개를 지급을 하는 것은 개업공개사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계약 체결 후 거래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행위는 중개행위의 범죄에 포함된다. 32회 때 출제됐고요. 중개하고 중개행위는 좀 다릅니다. 중개는 법조문에 용어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개행위가 뭔지는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례가 중개행위를 판단하는데요. 판례가 중개행위를 구분하는 이유는 즉 중개행위, 다시 말하면 중개사고만 손해배상을 해주고 중개행위가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행위를 판단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판례가 5번 예를 들면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 떼이지 않고 다 돌려받을 수 있다.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경매 넘어갔는데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 배당을 못 받은 사안에 대해서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계약 성립하고 나서 말을 했거든요. 옛날에는 중개행위는 계약 성립 시까지 일어나는 게 중개행위라고 봤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개업공개사의 책임을 더 넓게 인정하기 위해서 계약 체결되고 나서도 나중에 손님이 불안해하니까 이거 보증금 떼이는 거 아니야? 요즘 전세 사기도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불안해하니까 확정일자 받으면 확실하게 받아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확실하게 받는 건 없죠. 좀 더 그래도 확정일자 받으면 안전합니다. 좀 더 안전합니다. 비교적 안전합니다. 뭐 이렇게 말이지 확실하게 받아 나온다 이렇게 말했다가 만약에 못 받으면 책임이 있다는 판례라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개행위인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시험이 객관식 시험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하면 X입니다. 이건 또 무슨 판례냐면 6번은 예를 들면 실장이 손님 계약금 중도금 매도인한테 전달해 달라고 맡겨놓은 걸 떼먹었습니다. 떼먹고 나오지도 않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사장이 책임 있는지 여부, 책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장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실장 돈 떼먹은 거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책임져야 되냐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거는 주관적인 생각이고 객관적, 객이라는 건 고객, 손님이죠. 손님 입장에서 판단해 볼 때 손님은 그 실장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서 맡긴 게 아니라 중개사무소 보고 맡긴 것이다.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직원이 돈 떼먹으면. 자, 그 다음에 중개업입니다. 중개업은 중개를 지급을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중개를 지급을 하는 것.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은 개업 공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중개를 지급을 하는 것. 여러분들은 중개만 하려면 자격증 안 따고 해도 됩니다.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는 건 사회통념상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는 거라고 직업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하려면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보수 안 받고 공짜로 해주면 중개업 아닙니다. 무자격자라도 보수 안 받고 하면 그건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중개의 3요소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중개업이 아니다. 업이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직업입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여야 되니까 이모, 고모, 친구에게만 중개해주고 돈 받았다면 중개업 아니기 때문에 굳이 자격증 안 따도 된다고요. 가족들, 친척들 중개해주고 돈 받으려면 자격증 안 따고 해도 된다. 특정인이니까. 특정인은 평소 알고 있는 사람이고 불특정 다수는 모르고 있다가 중개사무소 간판 보고 찾아오는 손님이 불특정 다수죠. 그래서 여러분은 손님 받으려고 자격증 따는 거라고요. 불특정 다수. 반복해야 된다. 불특정 다수라도 딱 한 번만 우연한 기회에 했다면 그건 직업이 아니다. 그래서 무자격자도 무등록 중개업자도 지급으로 하지 않았다면 한두 건 하는 건 상관없다. 저도 지금 등록도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카카오톡 이런데 프로필 사진에 중개사무소에서 그 모가지까지 올라오는 의자 뒤에 지도 있고 이게 찍어가지고 프로필 올려놓으니까 너 복덕방도 하냐 이렇게 친구들이 연락 오더라고요. 그 한다 이렇게 하니까 친구 거 한두 건 중개해도 됩니다. 1년에 한 건 정도는 저도 합니다. 한두 건 하는 거는 상관없다. 그러나 무등록 업자는 보수 못 받는다. 업자라는 거는 직업을 하는 거죠.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는데 다만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위반 아니다. 예를 들면 입금가 평당 100만 원만 입금시켜달라 뭐 이런 거 많이 해요. 현업에서 100만 원만 입금시켜주고 더 받는 건 다 먹어도 좋다. 뭐 평당 150만 원에 팔 수 있으면 50만 원씩 먹어도 좋다. 이런 약속만 해도 위반은 아니다. 왜냐하면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 미수는 처벌받죠.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은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약속만 하고 실제 받지 않았다면 위반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업에는 등록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의뢰, 보수, 업 세 개만 들어가면 중개업이다. 따라서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를 우리는 법조문에 없지만 해석상 무등록 중개업자 또는 무등록업자 또는 무등록 개업공개사 해석상 같은 의미입니다. 법에는 무등록 중개업자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법에는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제 구조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너무 기니까 편의상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업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등록을 안 해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 무등록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업자라는 건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업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시험에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X입니다. 외국에서 자격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득해서 개업을 한 사람이죠. 개업하면 그게 등록입니다. 등록을 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법인, 회사죠. 법적으로 사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부칙개공. 부칙개공은 옛날에 자격증 없이 복덕방 하다가 지금도 계속 하는 분들을 말하죠.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을 이른바 특수법인이라고 합니다.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습니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지 개업공개사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다. 개업공개사는 이중 소속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분사무소 가서 책임자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개법인은 회사인데 회사. 중개법인의 경우에는 겸업을 6가지밖에 겸업 못하죠. 법인은 나중에 겸업 제한은 나오니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이 아니라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컨설팅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X로 출제됐습니다. 지금 우리 법조문에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나오는 표현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은 전국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1명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정보 처리기사도 1명 이상 확보해야 되죠. 지금 우리 법 전체에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 나오는 거 헷갈리는 거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협회 회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공개사입니다. 협회, 여러분들 자격 취득해도 협회 가입 못합니다. 소속공개사도 가입 못합니다. 개업공개사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업공개사라면 부칙개공도 가입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예, 매수신청 대리,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안 되죠? 개업공개사가 가능합니다. 소속공개사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안 된다. X 출제됐습니다. 소속공개사는 자격증 따가지고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중개업, 개업도 안 되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도 안 됩니다.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니다. 이 말은 미국 자격증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개업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 자,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또는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거 가로 안에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저도 취직을 해봤는데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하니까 저보고 상무이사 시켜줄까 전무이사 시켜줄까 이러더라고요. 전무든 상무든 자격증 있으면 소속공개사고 자격증 없으면 중개보조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임원이라 하더라도 자격증이 있어야 소속공개사고 자격증 없으면 보조원이라는 뜻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선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론하고 현실하고는 다릅니다. 또 너무 법을 잘 공부해가지고 이론을 잘 알아서 현업에 나가서 예를 들면 손님이 집 구경하러 가는데 도배는 깨끗합니까? 은행 융자는 얼마 있습니까? 이런 거 묻는다고요. 보조원한테, 실장한테. 그럼 보조원은 저는 중개보조원이기 때문에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시험에 나오면.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손님이 그럼 안 본다.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 이렇게 합니다. 현실은.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안내 하더라도. 그래서 보조원이면 현장 안내 물으면 예, 일단 한번 보시고
사무실에 들어가면 사장님이 자세하게 브리핑 해드릴 겁니다. 일단 한번 보시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미리 도배 만약에 깨끗하다 이러면은 나중에 가보고 이게 깨끗하냐 사기구나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도배가 지저분하다 이러면 아예 도배 지저분한 건 아예 볼 필요도 없다. 또 이렇게 안 가요. 아예 보러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다 설명해버리면 안 볼 수도 있다고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게 현실적으로는. 자,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와 개업공개사의 차이점은 자격증 있고 없고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업무 할 수 있고 없고 차이점 있죠. 그러나 보조할 수 있는 점은 똑같죠. 둘 다 보조할 수 있는 점은 똑같다. 자,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 할 수 있는데 보조원은 중개업무 할 수 없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인장 등록해야 되는데 보조원은 인장 등록하지 않는 할 의무 없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보조원은 직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 받아야 됩니다. 근데 보조원은 연수교육 대상 아니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했을 때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보조원은 서명 날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는 없지만 시험에 2번 나왔는데요. 개업공개사와 함께 보조원이 서명 날인해도 법 위반은 아니다. 시험에 출제됐어요. 보조원은 도장 찍어야 된다. 찍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없다고요. 법조문에는. 그렇지만 해석상 도장을 찍을 의무는 없지만 개업공개사 즉 사장과 함께 도장을 찍는 것은 위반은 아니다. 왜냐하면 법 해석은 법 한목적성, 재정 목적에 합당하도록 해석해야 되는데 이 법 재정 목적이 국민경제 이바지, 국민재산권 보호, 공공복리입니다. 손님들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그럼 도장 한 명 안 찍어도 되는데 찍었다고 해서 손님한테 피해보는 거는 없다고요. 외려 손님은 그 도장 찍은 사람한테 책임을 물 수 있다고.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건무에 관여했다는 이야기죠. 나중에 민사상,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보조원한테. 보조원 도장 찍혀 있으면. 그래서 보조원이 도장 찍을 의무는 없지만 찍어도 위반은 아니다. 물론 보조원만 찍고 사장은 안 찍으면 위반이겠죠. 함께 찍는 것은 위반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 신고서 제출 가능하지만 보조원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예금이 비결. 예금이 비결이다. 예금이 비결. 예금이 비결. 요거는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개공 등. 보조원에게도 해당되고 소속공인중개사에도 해당되고 사장에게도 사장이 개업공개사입니다. 다 해당되는 거죠. 예금이 비결이다. 이 5개는 개업공개사 등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입니다. 용어정의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되고요. 중개대상물도 한 문제 출제됩니다.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되겠는데요.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그 여기 있는 게 딱 나오면 좋은데 해석상 나와요. 토지라고 해서 모든 토지가 다 되는 게 아니죠. 국가 소유, 지자체 소유 토지는 안 되죠.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2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아예 중개 개입 여지가 없는 것, 즉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국가 지자체 소유 부동산은 사고 팔 수 없잖아요, 개인이. 그래서 중개상물 아니고요. 또 하나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꼭 굳이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중개상물 아니라고요. 중개대상물은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중개상물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다시 예시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채굴광물, 무주부동산, 포락지 여기까지는 국가 소유입니다. 국가 소유. 개인 게 아니기 때문에 거래할 수 없어서 중개상물 아닙니다. 근데 대토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하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은 전매가 안 됩니다. 대토권인 상태에서는. 그래서 불법이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니고요. 권리금은 아무나 해도 되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채권 아무나 해도 됩니다.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아무나 해도 됩니다. 그래서 중개상물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 이런 거는 청약 통장 같은 거는 불법입니다. 거래하면. 그래서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러나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요거는 정상적으로 원칙적으로 특별히 전매 제한이 없는 한 거래 가능합니다.
관리처분인가라는 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동호수가 특정되는 거죠. 옛날 헌집 주고 새집 몇 동 몇 호 받는 게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원칙적으로 중개사물 된다고요.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야 원칙적으로 중개사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니 동호수가 특정된 것, 101동, 101호 수분양자가 누군지 정해져 있는 이런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사물입니다. 이게 지금 법조문에 아까 토지, 건축물 이런 데 전혀 나와 있지 않잖아요. 해석상 문제잖아요. 근데 시험에는 이런 게 나온다고 기출문제 지문.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사물이다. 3번 출제됐습니다. 그냥 이거는 논리적으로 보면 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심판 결정입니다. 그래서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대상물이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 그러나 행정심판 결정으로 이렇게 나왔고 시험에도 3번이나 출제됐다고요. 명인망법,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습법상 공시방법을 갖추면 중개사물이다. 자, 그 다음에 지목이 양의장, 모든 지목,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사물 됩니다. 이런 거는 개발제한구역, 이런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행위 제한이 있을 뿐이죠. 계획관리지역 이런 거. 어떤 분이 어제 계획관리지역 무인 모텔 지을 수 있는 것 땅 좀 구해달라고 연락 왔더라고요. 무인 모텔이 거의 장사가 잘 된대요. 알죠? 무인 모텔? 몰라요? 몰라? 무인 사람 없는 모텔 있다고 그냥 그 기계 뭐 어떻게 하는지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뭐 어디 돈 같은 걸 어디 카드나 이런 거 어디 있는 사람 없고 카운터에 사람 없고 그냥 혼자서 그냥 그 차도 다 바로 뭐 201호, 301호면 301호 앞에 차도 주차 가능한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완전 비밀이 보장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계획관리지역에서 가능하다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그래 계획관리지역이냐 무슨 지역이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건 행위 제한이 있을 뿐이지 거래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요. 개발 제한 구역이면 비싸게 팔 수는 없지만 거래 불가능한 건 아니죠. 다만 비싸게는 안 사겠죠. 왜냐면 개발 제한 구역이면 개발이 안 되니까. 그래서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모든 지목 다 중개사물 됩니다. 공법상 제한만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되어 있는 거 이건 사법상 제한만 있을 뿐이지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되어 있어도 지상권 설정 등기되어 있어도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는 토지도 중개사물 되죠. 사법상 제한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 행위에 의한 계약은 중개상 권리가 법률 행위에 의한 계약은 중개상 권리고 다만 법률 행위 중에서도 증여계약이나 기부채납 이런 것들은 중개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증여라는 것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건데 개업공개사가 애인한테 증여해 주도록 중개해 줄게 이렇게 할 여지가 없죠. 주는 사람 마음이니까. 기부채납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헌금하는 거 중개해 줄게 이렇게 할 여지가 없어요. 기부하는 사람 마음이니까요. 법률 행위에 의한 계약은 중개상 권리인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 것은 중개 개입 여지 없죠. 상속 개업공개사가 장남에게 중개해 줄게 이렇게 할 여지가 없잖아요. 이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상속 지분이 정해져 있잖아요. 요즘은 장남이든 차남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결혼했든 안 했든 똑같죠. 지분이 원칙적으로 자녀들은 앞으로는 조금 배우자에 대한 지분을 높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지금 1.5잖아요. 자녀가 1이고. 자, 그 다음에 수용되는데 이거는 뭐 수용 중개해 줄게 이렇게 할 여지가 없어요. 신도시, 3기 신도시 이런 거 만들면 수용하니까 강제로 수용하는 거니까 개입될 여지가 없고요. 경매, 판결, 경매 그 자체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경매 절차에는. 그러나 또 시험에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된 부동산도 중개 대상물이다. 경매 신청 기입 등기돼 있어도 거래 가능하다고요. 다만 경매 그 자체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다고요. 경쟁 매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점유권, 민법에서 점유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거 점유인데 이게 점유를 중개해 줄게 이렇게 할 여지 없고요. 법정지상권 성립은 민법 366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합니다. 유치권도 민법에 의해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되고요.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하면 자동으로 성립됩니다. 중개개입 여지 없습니다. 질권, 동산, 권리 질권이므로 중개 대상 권리가 아닙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용어 정의와 중개 대상물이. 왜냐하면 관념적인 것이고 딱 법조문에 있는 대로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해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 여기서부터는 논란의 여지 없습니다. 해석상 문제가 아니고 그냥 법조문 있는 그대로만 기억하면 됩니다. 시험에는 용어정의 한 문제, 중개사물 한 문제 출제되고요. 이제 여기 공인중개사 제도도 보통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자, 공인중개사 제도에서 먼저 시험 시행기간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격증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주소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자,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면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된다.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사후 의결을 거치면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정책심의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됩니다. 이거는 이론적으로 시험 공부일 뿐입니다. 한 번도 국토부 장관이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자, 응시 자격은 시험 원칙적으로 모두 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무효처분일로부터 5년,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못 봅니다. 그 외에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교도소에 복역 중인 자 다 시험 볼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받은 사람, 신용불량자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책시민의 의결을 미리 거친 후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시험을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시험을 한 번도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는 해마다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정리. 5년간 부정행위 하면 5년간 시험 출제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5년간 자격 박탈입니다. 그러나 부정행위에도 중개사무소 취직은 가능해요. 보조는 될 수 있다고요.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는 아니에요. 물론 부정행위 해가지고 뭐 공무집행방해 이런 걸로 유죄 확정되면 그건 또 결격 사유 될 수는 있겠죠. 그냥 부정행위만 단순히 했다 이렇게 나오면 취직은 가능하다고요. 보조원으로. 그러나 부정행위 했다는 게 인정되면 일단 시험은 못 봅니다. 5년간. 5년입니다. 5년. 부정행위한 출제위원, 수험생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계략적 사항은 2월 말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확정 공고는 구체적 사항은 시험 보기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되는데요. 시험에 2개월 해가지고 3번 정도 출제됐습니다. 1개월입니다. 극단적으로 1개월 대신에 30일이라고 해도 X입니다. 1개월은 28일일 수도 있죠. 그래서 1개월 이내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에 숫자 정리 다 되어 있고요.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나위반 수수료 60%를 반환하고요.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를 반환합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취소를 해가지고 반환받은 분들에 대해서 빈자리 접수, 추가 접수를 받죠. 원서 접수. 추가 접수를 받습니다. 추가 접수는 빈자리가 난 곳에만 받기 때문에 추가 접수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가급적이면 미리 접수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올해는 조금 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접수 인원은 한 9만 명 가까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원서 접수 인원이. 그러면 합격 인원도 그렇게 확 줄어들 가능성은
통계입니다. 통계. 이거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무조건 모든 강사들이 자기 과목은 보통은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저는 올해 쉽게 나올 개연성이 높아요. 또 나중에 네가 쉽게 나온다고 해서 어렵게 나와서 내 망했다, 책임지라 내 인생 이렇게는 하지 마시라고요. 통계, 저는 빅데이터를 말씀드릴 뿐이에요. 왜냐하면 접수 인원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렇다고 절대 인원이 확 줄어들지는 않더라고요. 과거 통계를 보면. 과거를 보고 말씀드릴 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좀 쉬울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접수 인원이 많으면 아무래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뽑는 인원은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보통 뭐 한 2만 명 정도, 뭐 이 정도. 이때까지 지금 10회 이후에 전부 10,000명 이상은 다 뽑았거든요. 10회 이후에 해마다. 큰 차이가 없었어요. 합격 인원은.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하신다면 2차는 충분히 단순히 거의 암기상이라고 숫자 7일, 아까 10일 이런 건 암기잖아요. 그러면 단기간에 집중하면 충분히 고득점 가능하다고요. 1차는 50%는 암기, 50%는 이해입니다.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다, 둔다, 두어야 한다, X입니다. 둘 수 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자, 뭘 심의하냐면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중개업 육성, 보수 변경, 손해배상 책임 보장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근데 시험에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중개 보수는 주택의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니까 시도별로 달라도 되죠. 무조건 따를 필요 없습니다.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사는 따라야 된다. 이 말은 시험 난이도가 서울은 어렵고 부산은 쉽고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뭐 지금 현재는 물론 산업인력공단에서 다 똑같이 나오고 있지만 시도의사가 자격증 준다고 하니까 일반 국민들은 시도별로 문제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똑같죠, 물론 문제. 그러니까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문제 똑같이 난이도 내라 이렇게 했는데 따라야 된다고요. 거부하면 안 된다고요. 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7명 이상 11명 이내입니다. 7명, 11명. 암기 프린터 39번에 7일이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고요. 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국토부 장관 대신에 시험에 위원장이 임명 위촉한다면 X죠?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요.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위원회의 임기의 남은 기간입니다. 자, 핵심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이 정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제척 사유에 해당된다. 제척, 회의에 빠져야 되는, 배제되어야 하는 사유. 안건 당사자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이해관계에 있으면은 제척되죠. 제척 사유에 해당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분양가 심의위원회 이런 거 예를 들면 그 응모하라고 해서 해보니까 그걸 반드시 적으라 하더라고. 그 회사, 지금 분양하는 회사와 이해관계에 있는지, 그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는지, 회사로부터 뭐 돈 받고 용역을 해준 적이 있는지, 자문해준 적이 있는지 다 적으라 하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있으면은 제척 사유니까 거기에 회의에 빠지겠죠? 제척 사유라고 이해관계에 있으면. 자, 그 다음에 안건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기피 신청 대상 위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뉴스에 재판부 기피 신청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판사가 그 상대측 변호사하고 사법연수원 동기다. 그래서 나한테 불리하게 재판할 가능성이 많다. 아무도 동기니까 전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몰래. 그래서 그런 경우 제척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바꿔달라 판사, 다른 판사로 재판부 기피 신청하듯이 이거는 안건 당사자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바꿔달라고 하는 게 기피 신청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제척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제척을 안 시키면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나는 이 회의에
안면 받쳐서 참석하지 않겠다. 전 배우자가 안건 당사자로 와서 스스로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회피를 해야 됩니다. 4번 마지막에 이렇게 회피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습니다. 재책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회피 안 하면 해촉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사장님이 되면 직원들을 위촉 계약서 이렇게 적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해촉하면 되니까. 근로계약서 이렇게 적으면 근로기준법 적용되니까 마음대로 해고 못하죠. 해고 예고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등록 절차, 지금까지 한 게 3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용어정의 1문제, 중개사물 1문제, 공인중개사제도 1문제, 등록 절차에서 2문제 정도 출제되는데요.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